안녕하십니까, 김철입니다. 오늘은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11강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분배 정책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이전에 우리는 분배의 정의, 분배 정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분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산물이 만들어졌을 때, 빵이 하나 있을 때 그것을 누가 얼만큼 가져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는 재란 말, 다시 재잖아요. 다시 한번 나누는 1차로 나뉘어진 분배를 다시 한번 왜 나누겠어요? 그것이 불공정하든지 아니면 빈부의 격차가 심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정책을 재분배 정책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분배 정책은 영어로 redistribution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회학 사전 걸 살펴봤는데 세금과 복지정책 등을 통해 소득과 개인의 부를 평준화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분배가 실제로 일어나는 정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한 국가에서 재분배 정책을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좀 지나칠 정도로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최저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분배가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재분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redistribution 해가지고요. The act of sharing something differently from before. 이전하고 다르게 다시 한번 나누는 거죠. Especially in a fairer way. fairer. 좀 더 공정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예문을 보면 He talked about economic justice and a redistribution of wealth. A redistribution of land to the people who need it. 필요한 사람들. 아주 이 재분배의 기본은 능력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다시 한번 나눠주는 것이 재분배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행정학 용어 사전에서 표현하는 걸 한 번 더 살펴보면 redistributive policy, 정책으로 들어갑니다. 정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한 사회 내에서 계층별 또는 집단별로 나타나 있는 재산, 소득, 권리 등의 불평등 상태, 불균형 상태를 좀 더 평형하게, 그죠? 균등하게 나누는 것, 그러한 정책을 펼치는 것을 재분배 정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재분배 정책이란 재산, 소득, 권리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계층 또는 집단으로부터 적게 가진 계층 또는 집단으로 그 일부를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전시키는 것을 재분배 정책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 정책이라고 하면 권위를 가진 정부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redistribution of income and redistribution of wealth are respectively the transfer of income and of wealth, including physical property, from some individuals to others. 그러니까 그 소득, 재산권을 포함해서 그것을 많이 가진 자로부터 적게 가진 자에게 이전시키는 거죠. 방법은 세금을 통해서 charity 또는 웰페어를 통해서 퍼블릭 서비스를 통해서 랜드, 토지 개혁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살펴보면 redistribution of wealth, ROW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더 많이 주어서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이게 본래의
redistribution이죠. 이런 것들을 progressive redistribution 이렇게 하면 진보적인 재분배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대로 regressive, 이건 역진적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역진적, 누진의 반대는 역진적인 redistribution이 있는데, 이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걷어서 부자들에게 더 착취하는 것이죠.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역진적 재분배. 이 역진적 재분배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례로 세금을 우리가 부가가치세 걷잖아요. 부가가치세, 모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은 동일한 세금을 걷어가고 나면 남은 소득을 보면 부자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가난한 자들은 더 극빈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같은 것들은 역진적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으로는 taxation, 세금을 통한 것, monetary policies, 화폐 정책을 통해서 welfare policies, 복지 정책을 통해서 nationalization, 국유화를 통해서, 또는 charity, 어떤 자비나 자선 활동을 charity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재분배 정책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것에 대해서 자신은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이런 것들을 입장을 정해야 돼. 보통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들을 진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수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치 철학에서는. 자유시장 경제의 분배적 귀결은 능력껏 가져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 하나의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시장 실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이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가? 방법이 꼭 우리가 배우는 강제력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공동체주의자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그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는 부자들이 거의 다 복지재단을 만듭니다. 스스로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개인이 복지를 하는 것이죠. 빌 게이츠도 그렇고 워렌 버핏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빌 게이츠가 가진 복지재단은 거의 100조 원의 펀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통한 자발적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죠. 대동계를 통해서 또는 향약을 통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덕업상권, 과실상규 이렇게 할 때 향약의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자발적 결사태, 자발적으로. 이거는 특징이 정부가 하는 거하고 다르게 강제력이 없는 것이죠. 1, 2번에 해당하지 않는 우리가 배우는 행정학도들이 배우는 것들은 정부를 통한 강제적 소득 재분배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돈은 세금을 통해서 걷고 복지정책을 통해서 나눠주는 것이죠. 이러한 강제적 소득 재분배가 필요한 이유는 모든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모든 국민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권 또는 생존권, 이렇게 이야기, 행복 추구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서 서로 함께 사는 것이 올바른 국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반대로 이렇게 강제적 소득 재분배를 하게 되면 일하지 않는 자에게 소득이 이전된다는 측면에서 공짜를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고, 대부분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되는 경향, 이것을 복지병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다 해주니까 나는 일을 안 해도 되겠네 하고 생산적인 일, 일자리를 구하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 이런 형태를 복지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자본주의 세계에 대해서, 순수 자본주의, 그러니까 정부가 없는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입장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찬성하는 입장은 그렇죠. 여기서 생산성, 성장이 여기서 이루어져. 네가 열심히 일한 거는 다 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생기죠. 이거를 인센티브 또는 동기부여라고 하죠. 생산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소비자는 좀 더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좋은
대안이라고 하는 건 없고 가장 효율적이라고 시장 경제에 대해서 배웠죠. 이런 거 찬성하죠. 반면에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계속 가게 되면 기업들은 정말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독점을 통해서 소비자의 잉여를 착취한다고 그랬죠. 가격을 높여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외부 효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가장 큰 문제, 우리 지금 다루는 거,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자본주의 경제는 경기 변동이 주기적으로 나타나서 경기 침체와 호황이 너무 플럭츄에이션이 진동이 커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행복할 수 없다는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캐피탈리즘에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어서 결국은 앞에서도 배웠지만 혼합 경제, 일정 부분은 경제가 시장 실패에 당하는 것은 국가가 담당하는 혼합 경제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자본주의 국가의 반대로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이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서 좀 제공해주는 국가, 웰페어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이런 개념은 사실은 이제 서구에서 등장을 했죠. 절대국가 때부터 등장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기본 개념은 왕이 내가 왕으로서 우리 백성들의 모든 걸 챙겨주겠다, 이런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영국에 가서는 뭐가 됩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한 사람이 영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지난 시간에 배운 존 롤스에 의해서 전 세계 사회의 복지망 4대 보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뭐 산재보험을 포함한 그런 소셜 세이프티넷이 깔려지는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지니고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의 웰페어 스테이트를 찾아보면 국민이 생존권을 보장하고 복지의 증진과 확보 및 행복의 추구를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하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개념은 현대의 의미의 복지국가는 나치 독일이 이야기하는 국가가 war, 전쟁을 입사하는 war state라는데 welfare state의 반대로 우리는 welfare state 그래야죠. 복지국가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개념으로 보면은 복지국가 두산백과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은 원래 최초의 복지국가는 이 대륙계 국가 독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비스마르크 철혈 대상으로 대표되는 그런 국가에서 이제 국민들의 복지를 국가가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절대 왕국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또 나치로 흘러가서 전쟁을 일삼게 되니까 영국에서도 야 우리도 자본주의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복지국가 간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오고, 또 미국으로 가면 1929년 30년에 대공황을 거치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경제학도 이 신고전의 어떤 자유를 강조하는 경제학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케인즈가 강조하는 국가가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즉 댐도 만들고 길도 만들고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서 국민의 복지를 책임져주는, 그래서 사회 안전망, 사회 보험제도를 구축하는 이런 국가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현대에서의 이제 자본주의, 순수한 자본주의 국가도 없고 순수한 사회주의 국가도 없고, 어떤 국가는 복지를 좀 더 늘리기 때문에 좀 더 세금이 높고 그런 북부 유럽과 같은 복지국가 모델이 있고, 여전히 영국과 미국은 복지국가를 가되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최소한의 복지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영미계 국가와 대륙계 국가로 나뉘어져 있고, 대륙계 국가 중에서 또 북부 유럽과 같은 나라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칸디나비아 삼국이라고 그러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를 포함해서 북부 유럽 국가들은 국가의 복지를 더욱 강조하고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는 그런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지국가는 영어로 보면은 welfare state is a form of government in which the state protect. 그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거죠. 그리고 기회의 균등, 부의 균등한 분배를 강조하는 이런 나라를 복지국가, 웰페어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런 웰페어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pros and cons가 있죠. pros가 찬성의 의견이고 cons가 contradiction, 반대, contrast 이렇게 반대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복지국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이렇게 분배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사기 증진에도 좋고 생산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야,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되지 않느냐. 놀고 먹는 사람도 국가가 도와주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복지병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그 복지국가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분배 정책을 강조하는 복지국가에서는 웰페어 스테이트를 좀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쓰는데 productive factor라고, 이 빈부격차가 심한 상태에서 복지를 확충하는 것은 오히려 이 복지와 성장이 서로 상충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복지제도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생산성도 올라갈 수 있다. 노동의욕이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산적 복지라고 합니다. 반면에 복지국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복지병이라고 하는데, 복지국가를 하게 되면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국가의 개입이 늘어나고, 그리고 국가가 뭐 제공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공짜이기 때문에 길을 쭉쭉 서가지고 오래 기다리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특히 제일 문제는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복지국가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소득을 더 많이 보전해 줌으로 인해서, 그렇죠? 경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이거의 기본적인 개념은 소위 그 ILO라고 하는 국제노동기구에서 나오는 요 그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age-led Growth라고 하는 소득주도 성장.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성장론하고 경제성장론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특수하게 아주 그 빈부격차 심한 상태에서 이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일할 의욕이 늘어나고 그래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입장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경제 성장론하고는 상당히 다른 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심각한 소득 분배 불평등 국가인가? 이거는 상당히 불평등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진위계수도 굉장히 높고. 그러면 두 번째, 소득주도 성장 정책,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이것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시켰는가 이런 결론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일부 직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소득이 증가했죠. 그런데 반면에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더 극빈층이 생겼거든요. 특히 노인들도 그렇고 일부 알바하는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지고, 왜냐하면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그만두게 됐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득이 성장했지만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은 어떻게 소득이 더 떨어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 총계로 보면은 빈부의 격차가 더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다음 질문 봅시다. 소득이 늘어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이 상승하였는가? 이런 것들은 한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소득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있는 사람은 근로의욕이 상승하겠지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찾아도 일이 없으니까 그러한 근로의욕 상승을 경험하지 못하겠죠. 다음 질문. 저소득층 근로의욕 상승이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증대하였는가? 요즘 경기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정부의 정책도 그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그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안 했으면 경제가 더 나빠졌을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국가 전체의 생산성은 증대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산성 없이 그 최저임금을 높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그 저소득층, 그 밑바닥에 있는 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진짜 이것이 부자들의 돈을 갖다가 이렇게 주는 그런 소득 재분배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 그러니까 약자 대 약자의 게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약자, 어떤 사람이 일자리를 잃은 대신에 어떤 사람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둘 다 약자 사이에 게임이 돼버린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소득 주도 성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경제 성장은 이 세상에 없던 게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것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핸드폰이 없었는데 핸드폰이 새로 만들어지죠. 스마트폰이 없었는데 스마트폰이 새로 만들어져요. 이 노트북이 없었는데 노트북이 새로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의 소득이 늘어나는, 이렇게 경제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술 진보와 생산성의 증대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지 부자의 돈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준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빈부격차가 심할 때, 아까 이야기한 케인즈가 이야기하는 미국 대공황 시절에 그렇게 심각하게 일자리가 없을 때, 이런 때는 그런 것 정책이 조금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드러나는 현상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일자리를 더 없애고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조세는 어떻게 소득을 재분배하는가? 조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 25개의 세금이 있어요. 국가가 강제적으로 국민으로부터 걷어가는 그런 돈을 세금이라고 하죠. 이러한 세금은 소득 재분배 입장에서는 누진세를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진세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누진세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Progressive Tax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 즉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누진세라고 합니다. 누진세가 적용되는 것, 소득세, 월급이 많은 사람은 세율이 높아요. 당연히 똑같은 세율이라도 세금을 많이 내겠지만 세율 자체를 더 높게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만드는 것이 누진세가 되겠습니다. 소득세가 그렇고요, 상속세도 그렇고 증여세도 그렇고, 이렇게 개인의 소득에 관련된 것들은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요 파란색으로 지나가는 요 proportional tax, 이거 비례세라고 하는데, 소득이 많든 적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 요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가가치세는 비례세가 되겠습니다. 모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든 물건에 대해서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요 빨간색에 해당하는 게 프로그레시브 텍스, 그래가지고 이거 누진세,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요 Y축이 세율인데 세율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죠. 녹색은 역진세, 사실상 이런 세금은 없는데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더 적게, 세율을 적게 하는 이런 것들이 역진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진세라고 하는 건 소득이 많으면 세율을 높게 하는 것이고, 비례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되겠고, 역진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건데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 텐데, 소득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가가치세와 같이 이런 비례세는 역진세가 아닐 때라도 실제로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따지면 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역진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세율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걸 보고 앞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걸 세금을 내기에, 그러니까 월급을 다 받았다고 그것이 다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는 건 아니고, 그것에서 공제하는 항목들이 있거든. 너는 자식이 많으니까 얼마 빼주고, 뭐 카드로 쓴 거 빼주고, 뭐 이렇게 빼주고 나서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연봉의 한 80%, 70%, 8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연봉으로 이런 사람에게는 6% 적용되고, 그러니까 4,600만 원 이하의 사람에게는 15%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8,800만 원까지는 24%가 적용되고, 8,800만 원 넘어가면 35%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억 5천이 넘어가면 38% 적용되고, 5억 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0%의 기본세율을 이렇게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이 그 구조가 복잡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뭐 딱 이해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요 오른쪽에 세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많은 사람은 더 높은 세율을 매겨서 세금을 걷어간다. 그 부분을 누진세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들은 올라간 만큼 그 소득을 잘라내고, 이 금액을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이게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지 않고 더 이렇게 줄여들 수 있겠죠.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빈부의 격차가 시정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누진세다. 그래서 조세를 통해서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다. 앞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